그 김밥 한 줄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고. 어떤 순간이 모든 걸 바꾼다고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거창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노인에게 건넨 아주 평범한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종일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비는 세차지 않았지만 사람 마음을 천천히 적시듯 골목을 눅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는 아스팔트를 두드렸고 빗물은 도랑을 따라 흘렀습니다. 차들은 물을 튀기며 지나갔습니다. 우산이 없는 사람들은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저는 분식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에는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끝은 하루 종일 튀김을 집느라 조금씩 저려오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끓는 물이 튄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아침부터 구부정하게 일한 탓에 뻐근했습니다. 발목은 서 있는 게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종아리가 당기고 발바닥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닫는 순간 하루 수입이 끝나니까요. 그리고 그 수입으로 저는 아이를 먹이고 방세를 내고 내일을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가게 뒤편에서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은 채 비를 그대로 막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습니다. 어둡고 축 처진 형체가 담벼락에 기대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마치 그 자리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처럼요.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등은 둥글게 굽어 있었습니다. 옷은 물에 흠뻑 젖어 무거워 보였습니다. 천이 피부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신발은 낡아서 밑창이 거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한쪽 끈은 풀려 있었고 발가락 부분이 터져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손가락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세상이 그를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그 노인을 향해 끌려갔습니다. 발이 저절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본능이었습니다. 아니, 본능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온 무언가였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매일 버티는 일만 반복하는 제 모습이 언젠가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노인은 왜 비를 맞으며 그곳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건넨 김밥 한 줄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오후 2시만 되면 골목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노란 우산들이 한꺼번에 골목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비보다 더 크게 퍼집니다. 나 떡볶이 먹고 싶어. 저기 튀긴 냄새 나. 야, 우리 분식집 가자. 아이들의 에너지는 비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 오는 날이면 더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무릉덩이를 밟으며 깔깔거립니다. 우산을 서로 부딪히며 장난칩니다.
신발이 젖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 가슴도 조금 따뜻해집니다. 아이들은 세상이 무겁다는 걸 아직 모릅니다. 내일 걱정도 돈 걱정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이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분식집은 그 시간에 가장 바쁩니다. 컵볶이 주문이 밀리고 튀김 기름은 쉼없이 끓어오릅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모, 여기 떡볶이 하나요. 튀김 3개 포장이요. 순대 있어요? 주문이 쏟아집니다. 저는 냄비를 저으면서 동시에 튀김을 뒤집고 김밥을 써는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는 잔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동전들이 부딪히며 짤랑거립니다. 허리춤에 찬 행주는 벌써 3번째 갈아 낀 것입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힙니다. 기름 냄새와 고춧가루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릅니다. 하지만 익숙합니다. 이 냄새가 제 일상이니까요. 이 소음이 제 하루니까요. 저는 올해 28입니다. 또래 친구들은 회사 이야기를 하거나 주말 데이트 이야기를 하지만 제 하루는 이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이 가게에서 끝납니다. 친구들은 가끔 연락합니다. 윤서야, 요즘 어때? 잘 지내지? 나 결혼하는데 올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저는 밝게 대답합니다. 응, 잘 지내. 축하해. 하지만 결혼식엔 가지 못합니다. 가게를 비울 수 없으니까요. 축의금도 부담입니다. 그 돈이면 아이 겨울 옷을 살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은 제 상황을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깊이 묻지 않습니다. 연락도 점점 뜸해집니다. 문자는 익십으로 끝납니다. 그게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서로의 삶이 너무 달라졌으니까요. 더 이상 공통 화제가 없으니까요. 손에는 세련된 가방 대신 무거운 국자가 들려 있고 앞치마 끈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고쳐매야 합니다. 손톱은 깎을 시간도 없어서 짧게 물어뜯습니다. 손가락 끝은 거칠어졌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머리는 늘 뒤로 묶여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화장은 아예 안 합니다. 어차피 기름에 번지고 땀에 지워질 테니까요. 거울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아이 밥 먹이고 가게 문 열고 하루가 끝나면 쓰러지듯 잡니다. 그게 제 일상입니다. 반복되는 하루입니다. 가게 안쪽 구석에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있고 그 위에는 5살짜리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준호입니다. 어떤 준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나온 아이. 하지만 제게는 전부인 아이. 준호는 조용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떼쓰지도 많이 울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조용해서 걱정될 정도입니다. 5살 아이가 이렇게 얌전해도 되나 싶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장난감 자동차가 쥐어져 있고 무릎 위에는 제가 밤마다 바느질한 작은 가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가방은 헌천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색깔도 들쭉날쭉하고 바느질도 삐뚤삐뚤합니다. 실밥도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합니다. 밤마다 졸음을 참아가며 한 땀 한 땀수를 놓았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우리 아들 보물이라고 수놓아진 가방입니다. 준호는 그 가방을 늘 안고 다닙니다. 유치원 갈 때도 잘 때도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옆에 둡니다. 엄마, 이거 보물이야.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아립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비싼 장난감도 예쁜 옷도 사줄 수 없어서 다른 아이들은 새 장난감을 가지고 옵니다. 로봇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게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준호는 낡은 플라스틱 자동차 하나가 전부입니다. 떡볶이를 저으면서도 저는 자꾸만 아이 쪽을 바라봅니다. 아이가 혼자라도 잘 놀고 있는지, 혹시 넘어지지는 않는지, 심심하지는 않은지,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터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게 미안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게 미안합니다. 엄마, 나 심심해. 조금만 기다려. 엄마 일 끝나면 같이 놀자. 응. 아이는 대답은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외로워 보입니다. 작은 한숨도 내쉽니다. 그래서 저는 더 빨리 일을 끝내려 합니다. 더 많이 벌려 합니다. 언젠가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집도 제대로 된 학교도 보내주고 싶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찬 공기가 한 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쇠소리가 쨍그랑 울렸습니다. 손님인 줄 알고 습관처럼 고개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잠깐 얼굴을 들이밀더니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님 아닌가 보다. 저는 다시 떡볶이에 집중했습니다. 국자로 소스를 저었습니다. 떡이 타지 않게 계속 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은 닫혔는데 기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지나 뒤편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질질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뒤편 처마 아래에서 무언가 푸석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 창문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한 노인이 처마 아래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계절에 맞지 않게 얇았고 신발은 이미 물이 다 스며든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어깨는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괜찮은 걸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손님들은 그를 힐끗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모, 컵볶이 나왔어요? 손님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금방요. 저는 컵볶이를 담으며 다시 뒤편을 흘끔 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생명이 없는 조각상처럼. 저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했고 괜히 엮였다가 문제가 생길까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 술 취한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아닐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뉴스에서 본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한 번 보고 그 노인을 한 번 더 본 순간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 아들도 언젠가 저렇게 추운 날 혼자 떨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따뜻한 한 끼를 건네준다면 그게 얼마나 고마울까? 저는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급하게 말지 않고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눌러 담았습니다. 단무지도 조금 더 넣고 햄도 한 줄 더 추가했습니다. 당근도 더 넣었습니다. 밥도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김도 신선한 걸로 골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슴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다 말고 나서 저는 비닐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비에 젖지 않게 2번 감쌌습니다. 그리고 가게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쌕쌕거리는 숨소리였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반응도 없었습니다. 손만 조금 떨렸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핏기가 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했습니다. 저는 김밥을 노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배고프시면 드세요. 따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주는 거요?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힘없는 노인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웠습니다.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뭔가 잘못 건드린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건넸는데 차가운 칼날이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김밥을 다시 들고 가게로 돌아갈까? 하지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배고픈 건 죄가 아니라고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 말에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도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제 쪽을 향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그 단어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립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 남 도우며 사신 분이에요.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넓으신 분이었어요. 노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소. 그 한마디가 제 등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돌아와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뒤편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 사람 김밥 먹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두고 갔을까? 저는 몇 번이나 주방 창문 쪽을 흘끗거렸습니다. 일하는 척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평생 사람을 시험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도,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 김밥 한 줄이 서로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뒤편을 확인했을 때 김밥 비닐은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먹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왜인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도 비가 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고 구름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우산을 흔들며 들어왔고 가게 바닥은 금세 물자국으로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모, 떡볶이요. 튀김 포장이요.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 오는 날이 장사가 더 잘 됐습니다. 저는 어제 그 노인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밥을 받아가는 순간에도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고마운 마음보다 경계심이 더 컸던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의 친절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기도 전에 가게 뒤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컥, 컥. 낮고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갈에 끓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튀김을 뒤집던 집게가 공중에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설마 주방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같은 자리였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아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옷은 더 젖어 있었고 얼굴은 더 핏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입술은 푸르스름했습니다.
어제 준 김밥이 부족했던 걸까? 정말 갈 데가 없는 걸까? 제 머릿속은 걱정과 의심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혹시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혹시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건 아닐까? 제 마음 한쪽에는 경계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연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그때 아들이 의자에서 내려와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야. 제 손이 닿기 전에 아이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할아버지, 추워요? 아이의 목소리가 맑고 순수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젖어 있었고 입술은 더 푸르스름했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그 눈빛이 아이를 향했습니다. 너는 나를 무서워하지 않네.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서움이 뭔지 아직 완전히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무서워요? 엄마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노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를 뒤로 데려왔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쉬게 해드려야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뒤돌아보며 한 번 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어묵 국물을 작은 종이컵에 담았습니다. 김밥을 또 만들까 고민했지만 어제 준 게 있으니 오늘은 국물이라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었습니다. 종이컵을 들고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김밥은 오늘은 없어요. 대신 이거라도 드세요. 노인은 종이컵을 받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더 가까이 내밀자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국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손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그 의문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자꾸만 뒤편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아들을 재우려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따르릉.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대부분 대출 권유거나 보험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윤서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딱딱하고 정중했습니다. 직장인 같은 말투였습니다. 사무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내일 오전 시간이 되십니까? 면담 요청드립니다. 면담.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면담이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호텔 라운지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호텔 라운지. 제가 갈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무슨 일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내일 뵙겠습니다.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누가 나를 찾는 거지? 혹시 아이 아빠 쪽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 노인이랑 관련된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나쁜 상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새근새근 자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가게 창고 구석에 비닐로 둘둘 싸서 숨겨둔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코를 찔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주민등록 등본도 있었고 아들 예방접종 수첩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했던 이름이 적힌 서류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친부. 그 이름을 저는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장학금으로 겨우 다니던 학생이었고 그 사람은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강의실에 있어도 그의 옷, 말투, 친구들이 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는 늘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비싼 시계를 차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돈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였습니다. 반면 저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학식을 먹고 낡은 가방을 메고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커피는 사치였습니다. 그 돈이면 한 끼를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그 사람을 보면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그가 강의실에 들어올 때마다 제 눈은 자동으로 그를 쫓았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제 입가도 따라 웃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제 귀는 그의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혼자 키웠습니다. 밤에 일기장에 그의 이름을 쓰고 다시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을 좋아하면 안 돼. 그건 분수를 모르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매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를 찾았습니다. 자꾸만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과제 발표를 망치고 복도에서 울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물을 받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발표 잘못한 거예요?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떨렸어요. 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복도 차가운 바닥에 그냥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처음 발표할 때 많이 떨렸다고, 실수도 많이 했다고,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눈물을 닦아준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짧은 시간 우리는 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같은 카페에 앉았고, 같은 노래를 들었고, 같은 걱정을 나눴습니다. 그는 의외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기대가 부담스러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부모님은 내가 회사 물려받길 바라시거든요. 근데 난 그게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저는 그 고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는 게 부담이라니. 저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윤서 씨는 자유로워 보여요. 자유요? 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자기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유. 그게 자유로 보였다면 그는 제 삶을 정말 모르는 거였습니다. 매일 돈 걱정하고 매일 아르바이트하고 매일 한 끼 줄이고 사는 게 자유였을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세상은 제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았고 키스를 했고 서로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캠퍼스 뒤편 벤치에서 해질녘 노을 아래에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개할게. 부모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준비될 때까지, 그가 용기를 낼 때까지,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그어졌을 때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응,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사람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윤서야, 이건 내가. 그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의 집에서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살던 원룸으로 검은 차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의 집이 얼마나 큰 집안인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제가 얼마나 다른 세계 사람과 사랑에 빠졌는지, 차가운 눈빛, 빈틈없는 정장, 말끝마다 가문과 체면을 꺼내는 목소리. 그날 저는 제 인생이 한 장의 종이처럼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당신 인생도 끝입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원하면 돈은 드리죠. 대신 우리 앞에서 사라지세요.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를 일으킨 장애물로 봤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불편한 존재로 봤습니다. 벌레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생각은요? 우리 아들은 이미 유학 준비 중입니다. 당신과는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비행기표도 끊었습니다. 그 말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라지는 것.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제가 정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자존심이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도 그만두고 짐도 제대로 싸지 못한 채 고향도 아닌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원비도 없어서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산 당일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저는 혼자 숨을 참았습니다. 아픈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업무였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울음소리, 제 심장을 붙잡아 끌어안는 존재. 그 아이가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준호 엄마가 잘 키울게. 아빠는 없어도 엄마가 있어. 엄마가 다 해줄게. 그날부터 저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전단지 돌리기. 아이를 업고 일했습니다. 등에 업고 설거지했습니다. 등에 업고 전단지 돌렸습니다. 아이가 울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했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참아. 엄마 일 끝나면 집 가자.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저는 분식집을 인수할 돈도 없어서 주인 할머니 밑에서 일하다가 할머니가 병으로 쓰러진 뒤 가게를 떠맡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윤서야, 넌 착한 애야. 이 가게 잘 지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아남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 같은 노인이 가게 뒤편에 앉아있던 날부터 제 삶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약속 장소는 제 가게가 아니라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저는 낡은 코트를 여미며 그곳 문을 열었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는 것부터 긴장됐습니다. 문을 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향, 잔잔한 음악, 고급스러운 커피 잔들,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흐르고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우아했습니다. 웃음소리도 절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제 낡은 코트, 헤어진 신발, 거친 손, 모든 게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조차 어색했습니다. 카펫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미소를 띤 얼굴로 예약하셨나요? 아, 면담 약속이 있어서요. 성함이 이윤서요.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직원을 따라 라운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피부를 찔렀습니다. 귓속말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라운지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그 노인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옷이 달랐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점퍼가 아니라 핏이 완벽한 코트, 깔끔한 셔츠, 손목에는 빛나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시계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값비싼 물건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자세도 꼿꼿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다른 존재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 옆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윤서 씨 오셨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제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그날 비를 맞던 눈빛과 달랐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꿰뚫는 눈빛이었습니다. 놀랐겠지.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이 바짝 마르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노인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겉을 지워야 한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칼날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시험 당한 거예요? 노인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시험이었다.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하루 벌어 아이 먹이는 여자에게 시험이라니. 제가 건넨 진심이, 제가 느낀 연민이 그저 시험의 대상이었다니.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는 보셨잖아요. 저는 그냥 돌아갈게요. 제가 돌아서려는 순간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 그 아이는 누구 아이지? 그 한마디에 제가 멈췄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깨가 굳고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걸 묻죠? 노인은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 봉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제가 잊으려고 애썼던 얼굴,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젊고 밝게 웃고 있는 얼굴, 행복해 보이는 얼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감정이 실렸습니다. 내 아들이 너를 그렇게 두고 갔다. 저는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그 노숙자 같은 노인이 그 사람의 아버지였다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 와서? 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아들은 몇 년 전 사고로 죽었다. 그 말에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힘도 없어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죽었다. 그 사람이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사람이. 언제요? 3년 전이다. 교통사고였다.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죽기 전에 내게 남긴 게 있었다. 그는 봉투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노트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으면 대신 사과해 주세요.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몫을 남겨주세요.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급하게 쓴 글씨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게 싫었다. 내 아들이 남긴 죄를 내가 갚는다는 게 싫었다. 그래서 먼저 너를 봤다. 너는 어떤 사람인지, 돈을 노리는 여자인지, 아이를 이용해 뭔가를 얻으려는 여자인지. 저는 목이 막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노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고 싶었다.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래야 내 아들의 잘못을 덮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는 김밥을 줬다. 비를 맞고 있는 거지 같은 노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게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 말 끝에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더 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운지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회장님이 왜? 무슨 일이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노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너는 버티며 살아온 사람인데 나는 시험지처럼 너를 펼쳐봤다. 내 아들이 저지른 일을 나도 똑같이 반복했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다. 다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다.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분노도 아니고 그냥 쌓인 시간이 한 번에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다. 내 손자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아야 할 때 알려주고 싶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건 내 아들이 하지 못한 일이니까. 그날 이후 노인은 제 분식집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사람이 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였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법률 상담, 양육 지원, 아이 교육비, 서류는 완벽했고 도움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걸 받는 게 싫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돈으로 달래는 것 같아서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비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거절하시면 회장님이 더 괴로워하실 겁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밤에 기침을 할 때 약값이 모자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기억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은 접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지금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그 사람을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어요.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는 건 아이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공평하지 않으니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화려한 옷도 큰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코트에 평범한 표정, 마치 동네 할아버지처럼 수수하게 입고 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자리에 앉아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켰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네. 저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담으면서 손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정말로 변했는지 저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떡볶이를 내놓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맵지 않게 해드릴까요? 아니, 이대로 괜찮아. 그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맛있네. 그 한마디에 저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김밥 맛있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장난감을 집어들고 다시 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떡볶이를 한 입 더 먹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떡볶이는 사람을 살리는 맛이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회장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시험하며 사셨어요? 회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속았다. 돈 때문에, 가문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웃는 걸 보며 살았다. 그래서 진짜 마음이 무슨 표정인지 잊었다. 그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이름도 모르고 내 돈도 모르고 그냥 김밥을 줬다. 그게 내가 평생 못 가진 진짜였다. 며칠 뒤 회장은 분식집 앞에 작은 간판을 하나 달아줬습니다. 화려한 글씨도 아니고 크게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 분식. 오늘도 따뜻하게. 저는 그 간판을 보며 웃다가 울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계절이 바뀌고 비가 그친 날 회장은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회장의 큰 손 안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 따뜻해요. 그래. 응. 엄마 손보다 크고 따뜻해.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몫은 이렇게 살아가게 할게요. 그날도 분식집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저는 떡볶이를 저으며 손끝이 덜 아픈 걸 느꼈습니다. 밥 한 그릇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 회장도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시험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한 줄의 김밥처럼 마음으로 건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가게 문 앞에 서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김밥을 건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냥 지나쳤다면.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분식집 주방에서는 떡볶이가 끓고 있습니다. 고춧가루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떡이 부드럽게 익어갑니다. 아이는 구석 의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립니다. 그리고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듭니다.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김밥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제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삶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회장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들릅니다. 떡볶이를 시키고 조용히 앉아 아이를 지켜봅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그 눈빛은 따뜻합니다. 아이도 이제 회장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준호 대단하네. 그림 잘 그렸대요. 할아버지한테도 보여줄 수 있어? 아이는 신이 나서 그림을 보여줍니다. 회장은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느 날 회장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윤서 씨, 꿈이 있었나요? 이 가게를 하기 전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꿈, 그런 게 있었나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했던 거군요. 네. 근데 이제는 포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회장이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네요. 며칠 뒤 회장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학원 등록금이에요. 준호를 위한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이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야간 대학 과정이 있더군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날 밤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야간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가게를 하고 밤에는 공부합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준호는 회장이 보내준 학원에 다니며 영어도 배우고 미술도 배웁니다.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가게에 옵니다. 이제는 단골입니다. 제일 편한 손님입니다. 어느 날 회장이 가게에서 준호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 웃어요. 응, 할아버지 웃고 있어. 사진 속 회장의 얼굴은 처음 만났을 때와 달랐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작게 적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바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회장이 보낸 아르바이트생이 주말마다 와서 도와줍니다. 대학생 언니인데 착하고 부지런합니다. 사장님, 저 이 일 좋아요. 그래, 고마워. 손님들 웃는 거 보면 기분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제 마음과 똑같습니다. 준호는 이제 7살이 됐습니다.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책가방도 샀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사귈 거야. 그래, 우리 준호 친구 많이 사귀자. 할아버지도 학교 구경 올 거래. 그래, 좋겠다. 준호는 회장을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진짜 할아버지처럼. 저는 아직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말할 것입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가게 앞 벚꽃이 피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립니다. 회장이 준호와 함께 벚꽃 아래 섰습니다. 할아버지 예쁘다. 응, 정말 예쁘구나. 엄마도 와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셋이서 벚꽃 아래 섰습니다. 지나가던 손님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찍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저희 셋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그날 저녁 회장이 가게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 네, 고맙소.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 내가 더 고맙소. 내게 사람이 뭔지 가르쳐줘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등이 조금 굽었지만 걸음은 가볍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구원했구나. 밤이 깊어갑니다. 가게 불을 끄고 준호와 함께 집으로 갑니다. 엄마, 오늘 즐거웠어. 나도 즐거웠어. 할아버지도 즐거웠을까? 당연하지. 우리 준호 때문에.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인연에 감사합니다.